시간이 진짜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네. 아, 공시법은 마무리 잘 되고 계십니까? 잘 안 되세요. 예. 우리 제가 그때 이제 우리 했던 마무리 특강 자료 있죠. 그 마무리 특강 자료를 꼭 반복해서 여러 번 좀 읽어보시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내가 이제 어느 과목이 좀 자신이 있다고 어느 과목을 조금 소홀하게 하시면 막상 또 시험장에 가시면 그 기억이 또 살아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좀 당황하고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는 더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자신 있는 과목도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조금 반복을 해 주셔야 그죠? 맞출 수 있는 득점할 수 있는 과목에서 더 득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도 좀 소홀하게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우리 공시법은 이제 마무리 특강 자료를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동형 모의고사 정도 아니면 뭐 상반기 때 했던 기출문제 특강 있죠. 기출문제를 좀 철저하게 반복 분석하셔서 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양을 늘리시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리 이제 예고 드린 대로 이제 공시법은 그 오해 문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오해 문제는 그동안에 출제됐던 이제 기출 문제 형태 중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됐던 사례형 문제를 좀 많이 다뤘어요. 근데 사실 출제 비중은 지금 오해 등기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해에 이제 제가 이제 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 공간정보법부터 해서 쭉, 공간정보법은 끝났죠.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쭉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공간정보법을 개관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법 해설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간정보법은 비교적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간략해요. 비교적 내용도 좀 심플하고요. 좀 간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테마는 이제 네 가지 테마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잠시만요. 첫 번째 나오는 테마가 이제 지적 총설, 맨 이제 앞부분에 이제 지적 총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표시에서 지적 총설 및 토지 표시가 이제 첫 번째 테마입니다. 이제 지적 총설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지적 국정주의 아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사 측량해서 등록할 의무를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뭐 지적 형식주의에서 지적 형식주의는 뭐냐면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그죠? 그 법정 효력을 갖는다라는 걸 이제 지적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등기도 형식주의고 지적도 형식주의예요. 다만 우리 지적 형식주의에도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가 시험에 이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언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언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까? 공사가 준공된 때, 그죠?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요,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두 지문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적 형식주의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표시. 그래서 토지 표시는 소재, 그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입니다. 자, 소재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소재와 관련돼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낼 만한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범주는 아니고 이제 지번인데 지번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번 부여 방식.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는 알아두셔야 되느냐면요. 부번 부여한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객관식 시험은 이제 앞에 보시면 지문 보시면 기억나요. 그러니까 부번을 부여한다. 먼저 정확하게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것.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 나와요. 분할의 경우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하나는 분할 전 토지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요. 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 어떻게 합니까? 합병은 그죠. 최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본번으로만 된 경우에는 본번 중 최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나와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는 한두 필지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 따라서 본번 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본번들만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번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본번이 부족한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다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행축이다. 하나는 지번 변경, 하나는 행정구역 변경, 하나는 축척 변경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험에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뭐 지목. 지목은 뭐 매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이 비교적 쉽다라고 하는 게 한 12문항 중에서 지금까지도 항상 출제된 그 형태를 보시면 한 8문항 정도는 이미 뭐 나오는 뭐 거의 출제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뭐 지목 같은 경우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지목 28가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면 다들 이제 충분히 쉽게 맞추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지목과 관련해서는 그 지목의 원칙 그 세 가지를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지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그 원칙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목의 설정 원칙에서 1필 1목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아시죠? 그죠? 한 필지는 반드시 하나의 지목이어야 한다. 그 다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일부가 용도를 다르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된 그 토지 용도의 지목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영속성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뭐 가령 뭐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뭐 흙을 파내는 것, 돌을 캐내는 것은 잡종지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영속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시 변경을 하는 지목 변경의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영속성으로 그죠? 그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지목을 그대로 설정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고 이제 지목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마무리 특강 자료에 충분히 다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면적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 그 우리 마무리 특강 자료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면적을 그 대장에 등록할 때 그다음에 그 축척에 따라서 그죠? 면적을 등록하는 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축척이 500분의 1 가령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그 축척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면적을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합니까? 그렇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래서 그걸 이제 법 조문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항상 시험은 법 규정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법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수점 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고, 그 다음 그 이외의 축척의 경우에, 즉 소축척의 경우입니다. 그 소축척의 경우에는 면적을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하죠? 그냥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합니다.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수로 그냥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등록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왜 우리 이 경계의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에서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경계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죠?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 결정 기준이 되고,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가 경계 결정 기준이 되고, 그 다음 도로 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 토지가 깎여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사면의 상단부가 경계 결정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선이 경계 결정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경계 결정 기준은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 결정 기준이 된다. 그 부분이 이제 경계와 관련해서는 시험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여러분 분할을 할 수가 없죠.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그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두 문자 기억났습니까? 법공도도.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역시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역시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지적 측량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국공도도 매매 인허가 불합리. 거기서 여러분 특히 기억해 두실 거, 앞에 국이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그때는 분할하려면 분할 측량하셔야 되죠. 경계점 표지 설치하여 분할 측량 실시한다라는 거. 그 다음 공도도는 이제 중복이 되는 거고, 매매입니다. 매매. 토지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분할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일부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하려고 할 때 역시 분할 측량 실시해야 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분할 측량 실시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통 시험에 지금 출제 비중이 여기서 한 4문제에서 많을 때는 여기서 5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지번 지목은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 면접과 경계는 뭐 번갈아 가면서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지적 공부에서, 지적 공부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등록 사항입니다. 자, 크게 이제 지적 공부는 이 테마가 4가지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는 매년 역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이 되는 지적 공부를 이제 시험에서 물어봤죠.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토지 대장이었어요. 임야 대장은 지문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문제, 뭐 목축, 도장, 면장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소유권자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소유권자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하면 광의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고, 특히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소유권의 지분까지도 등록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험에서 거의 매년 항상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부 관련해서 시험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뭐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특히 이제 2가지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등록사항, 그건 열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험에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예 독립해서 한 문제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틀린 것은 해서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고, 보통은 지문 하나로 이렇게 잘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이가 토건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토는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은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해서 이가 토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 등록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우리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정정합니까? 아니에요.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시험에 답지문으로 출제가 됐던 적도 있고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지적공부의 열람 및 지적전산자료 이용인데 특히 지적전산자료 이용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왜냐면 이게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적전산자료는 아시다시피 함부로 내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전산자료를 함부로 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를 거치셔야 됩니까? 기억나세요? 심사 플러스 승인이다. 그래서 승인권자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국장부터 해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도 단위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이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미리 거치셔야 된다. 그래서 가령 내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토지에 군사시설이 있다. 그러면 국방부의 심사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심사도 거치고 승인 다 거쳐야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뭐는 할 필요 없습니까? 심사는 거칠 필요 없습니다. 승인은 받으셔야 돼요. 심사는 거칠 필요가 없다. 행정기관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심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심사는 거칠 필요 없다. 승인은 받아라. 그 다음 또 예외가 있어요.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요. 둘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심사, 승인 둘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비교적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지적 공부의 열람 이 부분은 그냥 우리 마무리 특강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그냥 그 내용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그다음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정리를 좀 요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인데 사실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는 테마 중에서 제일 어려운 테마가 이겁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입니다. 자, 지적 공부의 복구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까? 아니다 말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복구 측량을 실시합니까? 두 가지의 경우에 복구 측량을 실시하거든요. 그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있는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요. 그럼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으면 도면을 복구할 수 없거든요. 도면을 복구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측량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과 복구 자료도의 측정 면적의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둘 중에 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역시 측량을 실시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복구는 복구할 사항이 정해지게 되면 일정 기간 게시해야 됩니다. 며칠 이상 게시합니까? 15일 이상. 그죠? 지적 공부 복구니까 보름달. 기억나시죠? 그죠?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지적 공부에서는 두 문제에서 많을 때는 여기서 한 세 문제 정도도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등록상을 물어보는 문제는 매년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복구는 보통 한 경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적 공부의 복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이용, 기타 공부. 뭐 기타 공부는 지금 요즘 거의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 기타 공부 부분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종합 공부로 특히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느 한 부분도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이 테마별로 해서 뭐 정리를 하시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여기서 이제 한 12문항 중에서 한 6문항이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테마가 총 4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반이 여기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테마가 이제 뭐냐면 토지 이동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이 부분에서도 이제 시험에 지적 총설과도 이제 연결이 돼 있으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일단 사유하면 뭐 신규 등록, 그 다음 등록 전환,
테마가 좀 많죠. 이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사실 토지 표시 파트랑 토지 이동 이 파트가 제일 이제 부담스럽고 양이 많은 파트예요. 근데 이제 이 지적 총설 부분과 조금 서로 이제 토지 표시랑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뭐 출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거의 이제 여기서 한 문제 뭐 꼭 나오는 게 이제 또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축적 변경. 매년 나옵니다. 축적 변경 매년 나오고. 그 다음 매년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 다음 뭐 나머지 지금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거의 경련으로 나온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 두 문항은 뭐 여기서는 거의 매년 나오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두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어요. 이 테마가 뭔지 아시죠?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그죠? 그럼 우리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다, 그죠? 심사권한이 실질적 심사권한이에요. 심사를 하고, 그 다음 심사 내용이 맞다면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하기 전에 뭘 작성합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럼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도 바꿔줘야 되면, 그죠? 등기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없으면 가령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등기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우리 소관청은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촉탁하여야 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촉탁한다. 그럼 등기 촉탁하게 되면 이제 등기가 완료되잖아요. 완료되면 다시 완료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지적소관청에 등기소에서 완료 사실을 통지해 줘요. 그럼 완료 사실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15일 이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 다음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촉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적공부를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7일 이내에 통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뭐 소유자 변동의 경우는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매년 시험에 나오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두 문항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축적 변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법 규정 자체가 많아요. 조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심지어는 축적 변경의 큰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도 성시경 측 조금 나빠 이래가지고 절차도 좀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축적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절차적 요건 세 가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축적 변경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대도시 시장 등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시험에 이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이죠. 자, 보통 이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지금 다른 것들 이제 이거 제외하고요. 다른 것들은 출제 비중이 이 부분 조금 높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특례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에 신고합니까? 시도지사에 신고합니까? 지적소관청에 신고합니까?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신고해야 합니까? 15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역시 큰 돈이 생기죠. 그래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여기서.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도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누구만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느냐면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대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요청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시험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과 좀 관련해서 대위 신청인데, 대위 신청 우리 등기에서는 대위 신청 규정이 신건수 채구였죠. 그죠? 우리 지적에서는 수채구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래서 수용의 경우에 그죠? 역시 대위 신청 규정이 있고, 채권자 대위의 경우에도 역시 대위 신청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구분 건물이다죠. 그래서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역시 대위 신청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관련지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이에요. 여기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래서 보통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서 반드시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에서 하나, 등록 전환에서 하나. 이제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신규 등록의 지번 부여 방법 이런 거는 우리 앞에서 이미 토지 표시에서.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랑 상당히 연결지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뭘 제출해야 됩니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점이 특이해요. 다른 토지 이동의 경우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아직까지 등기가 개설되기 전이기 때문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어떤 게 해당되겠느냐? 뭐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지 같으면 뭡니까 여러분? 그죠.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공사를 준공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같은 거 제출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그 문서 사본을 역시 제출하시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다. 기타 이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는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고, 그 다음 등록 전환과 관련해서는 거의 답지문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대사도입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사도란. 그럼 대는 뭐냐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 다음에 사는요.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조그매지잖아요. 그러면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습니다. 임야도는 소축책이니까요.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뭐 분할, 합병 이 부분은 시험의 출제 비중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뭐 여기서 분할, 합병은 일단 우리가 하나 알아두실 것은, 자, 분할, 의무적 분할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임의적 분할이 원칙입니까? 임의적이다라는 거. 다만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무적 분할입니까? 의무적 분할 대상 하면요,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즉 과수원에 집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필일목 원칙 때문에 분할을 하실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의무적 분할 대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의무적 분할 대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동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건 해면성 말소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해면성 말소. 왜냐하면 해면성 말소는 사실 별로 우리 일반 생활에서 발생하지는 않지만 얘는 상당히 조금 절차가 특이한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토지에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통지를 해줍니다.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통지해 줍니까? 일단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야. 그럼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말소 신청하셔야 됩니까? 90일 이내. 다른 건 보면 다 60일인데 얘만 또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특이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 그럼 이제 신청을 만약에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시켜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말소해서 지적 공부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적 공부 정리 사실 또한 역시 통지해 줍니다. 누구에게 통지해 줍니까?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이다. 또는 아니에요. 소유자에게도 통지해 주고요.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특이한 절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면성 말소 부분도 비교적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록사항 정정인데요. 이 등록사항 정정도 비교적 이 부분에서는 좀 출제 비중이 있는 부분이죠. 자,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항상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도 항상 측량 실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도 항상 측량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소재나 지번 지목이 잘못 등록돼 있다.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등록사항 정정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측량을 해야 됩니까? 그죠? 면적과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측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하셔서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시고 거기다가 풀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면적과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도 불이익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상을 정정할 때는 면적과 경계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측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 측량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과도 제출하시고 거기다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제출한다. 자, 그 다음 등록상 정정과 관련해서 직권정정입니다. 자, 등록상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한 정정이 원칙입니까? 직권정정이 원칙입니까? 신청에 의한 정정이 항상 원칙이에요.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미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여러분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대통령령에 나오는 그 규정들인데 그 내용은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알아두시면 되느냐면요. 직권으로 정정할 때는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미미한 오류일 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 부분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그 예로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가령 위치 정정이다. 위치 정정이 뭐냐면 면적에는 정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정정하는 거죠. 그럼 면적에는 정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정정한다는 것은 아주 미미한 오류입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치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 놓고요. 지적 공부 정리는 엉뚱하게 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면 그 내용대로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하게 작성했다. 즉 단순한 오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명백한 오류다 이 말이죠. 누가 봐도 왜냐면 토지 이동 결의서 이동 정리 결의서 나와 있는데 공부 정리만 졸아가지고 뭐 숫자 하나 더 적었다든지 뭐 그렇다 이 말이죠. 명백한 오기다. 역시 직권 정정 사유다라는 거. 그 다음 측량 성과도와 역시 다르게 지적 공부를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측량 성과도대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역시 단순한 오기다라는. 그래서 그때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비교적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토지 이동에서는 여기서도 한 3-4문제 정도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토지 이동과 이 토지 표시는 서로 섞여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요. 이건 뭐 따로따로 사실 분리해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 보통 이제 지적 측량에서는 적을 때는 한 2문제, 많을 때는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테마가 이제 시험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지적 측량 실시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크게는 2가지로 분류합니다. 기초 측량, 세부 측량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이제 기초 측량과 관련해서 기초 측량이 뭡니까, 여러분?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적 기준점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삼각점, 지적 기준점 맞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삼각점은 지적 기준점 아닙니다. 지적 삼각점이 달라요. 삼각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입니다. 지적 삼각점 하셔야 돼요. 달라요. 그건 뭐 생략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 기준점 하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 3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측량해서 그 측량의 성과나 이런 것들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 삼각점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그 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이제 그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적 삼각점 하면 제일 상위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은 시도지사,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 뭐 이렇게 기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적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기준점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국장 아니에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 그 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초 측량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고, 이제 세부 측량은 면적과 경계를 정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부 측량 중에서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측량을 실시함에도 면적 측정하지 않고요, 검사도 받지 않는 측량이 있습니다. 않는 지적 측량이 있습니다. 뭡니까?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측량 실시 사유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합병의 경우에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목 변경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됩니까? 아니다는. 지번 변경 역시 아니다는. 행정구역 변경 측량 실시 사유 아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량 실시 사유로 물어보는 문제는 뭐 매년 여기서 한 문제는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지적 측량 절차입니다. 지적 측량 절차. 그래서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되게 쉬운데 시험에 잘 내더라고요. 맞추라고 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 측량 절차. 자, 지적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측량을 의뢰하는데 어디에 의뢰합니까?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그걸 이제 소관청에 측량 의뢰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넣어요. 그래서 소관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구를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합니까?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적 측량 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지적 측량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등록하여야 합니까?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등록은 지적 측량 업자의 등록은 소관청에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록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 측량 업자는 얼마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1억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요 20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 의뢰를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일시, 측량 기간, 그 다음에 측량 수수료 이런 것들을 기재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이걸 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뭐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관청에 제출한다. 이제 그게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고. 그 다음 지적 측량이 뭐 절차의 한 테마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죠. 기간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간. 아주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때는 4일을 더 가산하고요. 15점을 초과하는 때는 그 15점 이하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더 가산한다라는 거. 그 다음 측량 기간은 측량 의뢰인과 측량 수행자 간에 합의해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우선한다 말이죠. 합의가 우선한다는 거. 그럼 그 기간에 따르되 그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그 4분의 3을 또 5분의 3, 5분의 1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4분의 3, 4분의 1을 갈로 비워놓고 오른조합 찾아라. 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측량 기간을 물어봐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법 조문대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적 측량과 관련한 이제 손해배상, 손실보상에서 특별 규정 이래가지고 하나 또 테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험에 그렇게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그냥 간과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뭐 손해배상 부분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고요.
손해배상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정리되어 있는 그냥 보시기만 하면 충분하고, 문제는 이제 손실보상인데 손실보상이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손실과 손해의 차이는 아시죠? 손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손실은 적법한 행위예요. 그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를 출입하려는 경우에, 타인 토지 출입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여러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타인 토지의 출입은 법에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우리는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 그러면 타인 토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적법한 행위냐 이 말이죠. 타인 토지 출입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단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행정청인 자는 허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 통지는 해줄 필요 있습니까? 타인 토지 출입하려고 하면요. 통지해 줄 필요가 있죠. 며칠 전까지 통지해 주던가요? 3일 전까지.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 7일이랑 좀 헷갈리지 마시고, 국계법에 뭐 기초조사인가 뭐 7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때 여기선가 수업 끝나고 법 규정 한번 찾아봤어요. 130조가 있더라고요. 국계법 130조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뭐 기초조사 한번 해가지고 뭐 7일 전까지 통지하고 뭐 그런 거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공간정보법에서는 3일 전까지 이제 통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를 하게 되면 피해가 더 크죠. 단순히 출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의 경우에는 뭐를 얻으셔야 됩니까? 동의도 얻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단순히 출입이 아니에요. 일시 사용하거나 아예 측량을 위해서 이게 방해가 되니까 타인 토지 소유의 물건을 장애물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럼 피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동의도 얻으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테마가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다. 그래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자는, 그 성과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자는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부 심사 청구는 맨 먼저 나오는 그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요. 심사 청구인으로 지적 측량 수행자도 들어간다는 거. 그죠? 지적 측량 수행자도 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 하나 중요한 테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의 이제 절차인데, 절차하면 자, 우리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그죠?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두죠.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뭐로 바꾸냐면 시도의 중앙지적위원회, 시군구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그럴싸하잖아요. 틀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두는데, 우리가 적부심사를 일단 청구할 때는 1심, 자,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법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함께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한다 말이죠. 그럼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합니다. 며칠 이내 심의 의결합니까? 60일.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 번 연장 가능하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서가 나왔어요. 결정이 나왔다 말이죠. 그럼 그 의결서는 누구에게 다시 줍니까? 시도지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송부할 때는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시간 끌 이유 없다. 건물 같이 쓰니까요.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한다. 그러면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누구에게 송부해야 됩니까? 그죠?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송부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때 그 기간은 며칠입니까? 7일. 그래서 7일 우편 송달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7일 이내에 다시 통지한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 심사 결과서를 받아봤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얘가 이제 심사 그 결과서를 1심 결과서를 받아봤습니다. 90일 이내,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도지사가 취하는 절차는요. 맞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재심사를 얘가 청구 안 하는 거예요. 90일 이내. 90일까지 딱 기다립니다. 근데 얘가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지사는 그 의결서 사본을 다시 지적소관청에 보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적소관청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의결서를 일단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청구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청구인에게 보냈다가 얘가 90일 동안 재심사 청구 안 하는 거면 그러면 확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다시 의결서를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보냅니다. 소관청에 보내는 이유는요. 이제 확정됐으니까요. 지적공부 정리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했다. 청구하면 소관청에 보내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그래서 청구하면 이제 재심사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심사는 또 역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좀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세모 처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법 규정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규정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항을 달리해서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정 두 개 있던 항을 하나로 합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만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요. 제도가 바뀐 게 있느냐면 제도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규정만 두 개를 통합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도 옳은 지문으로 보는 문제집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틀린 지문으로 보는 문제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도는 달라진 게 없는데 법 조문 두 가지를 그냥 통합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해도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 조문을 가지고 항상 우리 시험은 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조문은 일단 인식을 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혹시 그게 시험에 나오면 세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 틀린 거 찾아내시고 만약에 없으면 그걸 답으로 해버리세요. 이해하시겠죠? 객관식 시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90일 이내에 재심사, 특히 90일도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역시 심의 의결을 하겠죠. 60일 플러스 30일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그럼 의결한 결과를 누구에게 통지해 줍니까? 누구에게 송부합니까? 국장에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장이니까요. 국장에게 일단 통지해주면. 그럼 국장은 다시 누구에게요? 시도지사.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그때는 누구에게 또 시도지사가 이제 의결서 받았어요. 누구에게 통지해 줄까요? 그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때는 바로 뭐냐면 시도지사는 일단 누구에게 통지해 줍니까? 청구인에게. 청구인 결과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청구인에게 통지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또 통지해 줍니다. 지적소관청에. 왜냐하면 이제 2심이 끝났으니까요. 더 이상은 불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 시도지사는 다시 지적소관청에도 사본 통지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지적공부 정리하라고. 그럼 그때는 통지해 줄 때 2심 사본, 1심 사본을 한꺼번에 같이 다 통보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 지적적부심사 청구의 절차고요. 이 부분도 시험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테마로 해서 여기서 보통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12문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시험에 제가 지금 뭐 집중적으로 출제된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이 문제를 딱 헤아려 보면 제가 항상 그 매년 문제를 보면 한 7, 8문제는 거의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옵니다. 그 테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공간정보법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보신다면 10문제 이상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끝까지 한 2번 정도는 더 반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쉬었다 이제 등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